얘를 갖다가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먼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인칭 주인공이면은 서술자가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문제 해결자야. 이 사람이 문제 해결, 주인공이 문제 해결자고 서술자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범 같은 경우에는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맞지? 만약에 관찰자 시점이라 그러면은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 관찰자 입장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아웃결레일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나가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쪽의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게 서빈이 이해가 안 되지. 이 내용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은 맨 처음에 나가 있어. 나는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이야. 초등학교 선생.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내가 왜 양심적인 사람이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사회적 약자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어. 앞부분의 얘기가 그런 거야. 나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시 빈민이라고 말하거든. 도시 지역에서 가난하게 이제 그 포장마차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 희생적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대학교 때.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부임한 지역이 성남 지역이야, 성남. 지금의 경기도 성남을 말하는 거야. 자, 경기도 성남이라 그러면 너네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여기는 이제 분당 쪽이 많이 떠올 거야. 분당이라면은 많이 학원가도 있고 부자들도 되게 많이 사는 동네잖아. 그치? 근데 분당이 있기 전에 맨 처음에 성남이 개발되게 된 거는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낸 지역이 성남이야.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산동네에 너무나도 이제 판잣집들이 붙어 있는 거야. 판잣집이랑 거의 이제 난민촌처럼 텐트를 치고 있는 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왜 저 사람들이 서울에 이렇게 많아? 라고 말을 한마디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내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몰아낸다는 거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여기 빈 땅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땅을 너네한테 줄게. 라고 하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몰려가게 된 거야. 그 평생 남의 집을 살면서 새빵살이 하던 사람들이었거든. 너네들은 이제 새빵살이의 서러움을 되게 모를 텐데 새빵살이 할 때는 아기가 있어도 새를 갖다 안 줘. 왜냐하면 옛날에 새빵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 생각하면 안 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다 따로 있고 각자 방들이 다 따로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은 주인집이고 건넌방이 새방이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그 문을 닫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상대편을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가 아이가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가 밤새도 울고 붙죠. 그럼 주인집도 같이 잠 못 자는 거야. 그리고 또 전기나 수도 쓰는 것도 양쪽이 이제 같은 계량기로라는 걸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많으면은 수도 같은 거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이가 2명 이상이면 세를 안 주려고. 옛날에는 그랬어. 그런 새빵살의 서름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남 지역에 오게 되면 땅을 공짜로 준대. 그럼 자기 집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그 노점상 하던 사람들이 성남으로 몰려갔어. 그 인원이 얼마였냐? 그 인원이 10만이야. 10만 명이면은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힐 텐데 여기 광교 있지? 광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마 이쪽에 하면 7만인가 8만 될 거야. 광교 지역을 다 모으잖아. 그럼 7만에서 8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팔달구 살고 있는데 수원시 팔달구가 꽤 큰 구거든. 넓어 지역. 되게 넓고 아파트도 많아. 거기를 다 모아놓으면은 한 23만 정도 돼. 그러면 10만 명을 모아놨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분당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분당이 아니야. 여기는 분당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단대동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어. 단대동이라고 해서 분당이 아니고 단대동이라고 해서 여기는 옛날 개발지야.
이쪽에 10만 명이 모였어. 문제는 뭐냐? 10만 명이 모였는데 1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10만 명. 이 사람들은 서울에 있을 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점상을 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아놓은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서울까지 가야 되지? 근데 이 당시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딱 한 대밖에 없었어. 한 대만 왔다 갔대, 서울까지. 저기 성남에서 서울까지. 그럼 그 버스를 놓치면 서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생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또 두 번째로는 이쪽 지역이 또 기반 시설이 돼 있느냐. 기반 시설이라는 건 수도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거 설비가 돼 있어야지만 일단 먹을 거 먹고 그 똥을 싸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시설이 아예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불화받은 땅에다가 한 사람당 20평의 땅을 줬거든? 20평이면 어느 정도냐? 지금 여기가 합쳐서 여기 10평이니까 요거 2배야. 그럼 되게 커 보이지? 근데 생각해봐. 너네 아파트 살고 있을 때 서영이 너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30평 이상이야.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30평 이상이야, 너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평수가. 근데 1인당 20평의 땅을 주고서 거기서 집을 지으라고 해서 이 사람들 거기 짓고 살아가는 거야. 권 씨는 어떤 사람이냐? 권 씨. 권 씨가 여기서 아이 아빠야. 권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동네에 살아가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노점상처럼 무주택자야지만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이 땅을 준 거야. 근데 여기가 분명히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 지역에 먼저 들어간 노점상들이 그 땅을 자기가 받은 딱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기 시작했어. 근데 이걸 왜 파냐면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 땅은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차피 나라한테 다시 빼앗기거든. 그래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고, 권 씨는 서울에서 이제 그 출판사 다니고 있었어. 권 씨가 서울에서 얘가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어.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남 지역이 새롭게 개발될 계획이라는 걸 들었어. 그러면은 권 씨는 내가 여기로 이사 가면 돈을 벌 수 있겠다.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그 당시에 아마 평당 2,000원씩인가를 주고서 샀어. 평당 2,000원씩 주고 샀어. 평당 2,000원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친다면 평당 한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당 한 200만 원을 주고서 이제 그 40평을 산 거야, 여기서. 한 200만,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더 가는데 그냥 대충 따졌을 때 평당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대충 따졌을 때. 그럼 얘가 4천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거기 땅을 샀어. 권 씨가 먼저. 그런데 얘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10만 명의 사람들 모아놨는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이제 데모를 일으켰어. 거기서. 근데 권 씨는 거기 참여할 생각 전혀 없어. 왜냐면 권 씨는 서울에 출판사 다니고 있었고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는데 내가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분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권 씨가 거기 투쟁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데모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했다가 거의 정신을 잃어버려. 잃어버린다는 게 맞아서 쓰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사건이 있어. 잠깐만 기억이 안 나. 그 동안에 권 씨가 그 나중에 사진으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경찰차에 올라가서 경찰차 때려 부수고 막 방방 뛴 거야, 거기서. 엄청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 주범이 권 씨였던 거지. 근데 권 씨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사건은 실제 성남에서 있었던 실화 사건이야. 권 씨는 허구지만 성남시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는 실제 있었던 거야. 거의 5만 명 이상의 성남에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울로 가겠다. 왜냐면 서울시민시장이 우리 여기 보냈으니까. 우리 가겠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면담하겠다. 그래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던 일이 실제 있었어.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야. 실제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정부한테는 이게 엄청난 치명타가 되는 거였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킨 거니까. 전체 인원이 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애들 빼놓고 다 나왔다는 얘기야. 애들 빼놓고 다 나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절박했다는 얘기야. 그만큼 절박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야, 다. 그래서 밀려서 올라가는데 권 씨가 우연하게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주동자처럼 올라서
막 쇠파이프 같은 거 있거든. 강목 같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경찰차 부서뜨리고 그런 일을 했어, 권 씨가. 근데 자기 기억엔 안 나. 근데 그것 때문에 권 씨는 감옥에 갖다 놨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된 거야. 권 씨가. 여기서. 근데 권 씨가 감옥에 나와서 갔다가 이제 출소했거든?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사 들어온 집이 오 선생의 집이야. 오 선생. 오 선생이 여기서 관찰제. 오 선생네 집이야. 그러면은 권 씨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오 선생 여기 나가 오 선생인데 오 선생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교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 선생이야. 이 오 선생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오 선생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 오 선생은 맨 처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얘가 이 사람들 이제 성남의 초등학교에 부임을 해 왔는데 부임해 왔을 때 거기서 새빵살을 시작한 거야. 아까 처음에 이럴 때 새빵살을 하게 되면 거기 아이가 2명 이상이면은 집을 안 준다고 그랬지. 2명 이하일 때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집을 안 줘. 아이가 밤에 우니까 안 줘. 그런 서러움을 다 겪은 사람이 오 선생이야.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우리 집에 새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새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로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오 선생이 성남에서 집을 사게 된 건데 오 선생네 집은 40평이야. 그 당시 성남시에 불화됐던 게 1인당 20평이었는데 2배가 넘는 집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집을 지은 거야. 오 선생은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잣집인 거야, 여기서. 그리고 자기네 집을 짓고서 이제 자기네 이제 돈을 다 끌어다 집을 지었으니까 돈이 부족해서 자기네 집에 있는 문간방에다가, 문간방이란 그거야. 옛날 주택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주인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에 이제 나가는 대문이 있어. 대문 옆에 조그맣게 딸린 방이 하나가 있어. 마치 경비실 초소처럼 딸린 방이 있어. 여기 있는 방을 갖다가 세를 주게 한 건데 그 세를 주는 곳에 이제 권 씨가 들어오게 된 거야. 권 씨가. 근데 오 선생도 아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랬지. 오 선생도 여기서 그런데 세를 드리는데 뭘 따지냐면 애들이 몇 명이나 따져. 근데 권 씨가 들어올 때 애들 2명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또 계약을 맺고 나서 들어오는데 계약금을 갖다 다 낸 것도 계약금이 아마 20만 원인가 그래. 계약금이 아마 20만 원인가 얼마였을 거야. 계약금 자체가. 여기서 전세금이 20만 원이야. 여기도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만약에 2,000원이 20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이면 얼마냐? 얼마야? 2,000원이 200만 원이다. 2만 원이면 2천만 한 2억 정도 되는 거네. 지금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겠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어쨌든 이걸 주고서 세를 들어오기로 했는데, 참고로 지금 만약에 분당에서 이 돈 가지고 전세를 구한다, 못 구해. 지금 못 구해. 여기 광교 같은 경우에도 못 구해. 광교에서 만약에 전세를 살고자 한다 그러면 적어도 5억 6억 있어야 돼. 물론 아파트긴 하지. 규모가 다르긴 해. 너네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게 집을 구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여기서. 어쨌든 2억이라고 치자. 2억까지는 아니야. 이건 좀 과장돼 있어. 응? 어쨌든 큰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내. 절반밖에 안 내고 절반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산 날짜보다 먼저 여기를 쳐들어온 거야. 이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걔들 받아들였어. 이사 와서 딱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부인이 배가 불러 있어. 권 씨의 부인이 배가 불러 있어. 처음에 아이를 안 가졌다고 했는데 배가 불러 있어. 그러니까 오 선생의 집 입장에서 오 선생의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심란한 거야. 맨 처음에 오 선생은 그 전에 자기가 성남에서 그 책방살해 서름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새 들어온 사람한테는 내가 정말 잘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집 새 집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가장 이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자기네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그것도 셋째야. 첫째, 둘째는 자기의 오 선생의 아들이 있는데 동준인가 누가 있어. 아들이랑 동갑이야. 거의 동갑인데 어쨌든 아이가 뱃속에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왜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없다고
아이가 없다고 임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냐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권씨 입장에서는 세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다는 걸 감춰야 돼. 이때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야. 그 쇠빵살이 입장에서는 서러운 이유야. 주인 집에 쫓겨나야 되고 새로 세를 들어갈 때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쇠빵살이라 셋집조차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시절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 선생의 부인 입장에서는 속였어. 쫓아내고 싶어. 쫓아내고 싶어. 근데 이제 남편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잖아. 물론 지금이야 지위가 높진 않지만 이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 선생 부인도 권 씨를 쫓아내지 못해 여기서. 그래놓고 누가 욕받이의 대상이 되느냐? 오 선생의 아내가 아니라 권 씨한테 막 욕하는 거야. 권 씨를 갖다. 아니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고 집에 그냥 판이 누워 있고 막 그러면 권 씨를 막 욕해. 그러면서 오 선생의 아내가 권 씨의 아내한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같이 임신한 사람이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 어쨌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권 씨의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 아기 낳을 때가 됐어. 때가 돼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요즘에선 아기 낳으려면 전부 다 병원에 가지. 그지? 근데 권 씨는 아기 낳을 때 이제 그 오 선생이 물어봐. 아니 아기 이제 낳으려면 병원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첫째, 둘째, 큰애, 둘째도 집에서 잘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도 아무 걱정 없이 잘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근데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기가 안 나와. 아기가 안 나와.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안 나와. 그래서 급하게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는 거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기가 그 탯줄이 목을 감고 있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해. 수술 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해. 이 금액이 아마 금액 정확히 보면 아마 10만 원이 다를 거야 아마. 10만 원 맞냐 거기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2억이라고 본다면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이거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2억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면 되겠지.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술 보증금을 요구한 거야. 근데 권 씨가 여기 전세값도 다 안 냈는데 이 돈이 어딨어? 돈이 없잖아. 권 씨가. 그래서 먼저 의사 선생한테 사정을 해. 제발 저기 먼저 수술 좀 해달라고. 나중에 어떻게든 갚겠다고. 근데 의사 선생도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수술 보증금 갖고 오라고. 그 전에 수술 못 해준다라고 의사 선생도 버팅기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다시 오 선생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거지. 여기서. 오 선생한테 가서 수술 보증금을 좀 빌려달라. 라고 이제 사정하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때랑 많이 다르다. 지금 같은 게 만약에 아이를 임신해서 돈이 없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먼저 그래도 수술해줘야 돼. 지금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급작스러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치료비 같은 게 없을 수 있잖아. 먼저 수술하면은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먼저 그 돈을 병원에 지불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이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바뀌었어. 이 당시는 그게 아니야. 이 당시는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아. 너네 교과서가 너네 프린트물은 아마도 이게 마지막 부분, 요 부분부터가 여기 나온 것 같아. 마지막 부분, 요 부분부터. 맞냐?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주인공 시점과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왜냐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야? 권씨지, 권씨. 근데 주인공인 오 선생도 해결될 문제가 있어. 오 선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오 선생은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 알았지? 하나는 뭐냐면은 착한 이웃이야, 착한 이웃. 자기가 대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는 착한 이웃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권 씨가 돈을 빌리러 올 때 그걸 갖다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빌려줘야 되는 거지? 이건 오 선생이 살고 싶은 모습이야, 착한 이웃은. 그런데 현실은 오 선생 마음속에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나가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착한 이웃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나 사이에 갈등이 있어. 오 선생한테도. 그래서 이걸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오 선생한테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결국 오 선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둘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오 선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거는. 그 다음 반면에 권 씨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권 씨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 소영아, 너 죽을래? 자, 너 여기로 와. 소영,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조는 거야, 지금? 어? 소영,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이해되냐? 사실 이것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1학년 애들한테 이제 기본 작품으로 수업 시간 다뤘던 작품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남 여기서 멀지도 않아. 여기 분당 가깝잖아, 여기서. 이제 분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오 선생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가 또 작동을 해. 얘가. 그지? 근데 또 이렇게 살지도 못해. 얘가 자꾸니까. 오 선생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오 선생. 자기 내부에 있는 문제. 양심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계산적으로 나로 살 것이고. 오 선생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해. 오 선생은. 그러니까 여기서 권 씨가 성남으로 이사할 때 출판사 직원 하면서 자기 집을 갖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 들어왔다가 일을 당해서 집안이 망해버린 거야. 반면에 오 선생은 늦게 온 거야, 여기서. 늦게 선생이 부임이 돼서 그쪽 지역에 개발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40평이나 되는 집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 선생하고 권 씨는 사실은 똑같아. 둘 다 대학 나왔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사람인 건 똑같은 거. 둘의 차이가 없어. 똑같은데 권 씨는 잘못된 선택, 욕심을 부린 거지, 얘도. 욕심 부렸다가 망해서 지금 전과자 신세가 돼서 막노동을 하는 거. 막노동은 노가다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거야. 반면에 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마음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고 싶어 했지만 이기적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온 거지, 학교 선생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는 기반을 잡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게 차이가 되는 거지. 오 선생이나 권 씨나 둘 다 똑같이 평범한, 어떻게 본다면은 도시 소시민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 갖다가. 둘 다 똑같이 도시 소시민이야. 도시 소시민이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서영이? 거기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봐봐. 그래서 자, 초등학교 교사인 나가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관찰자라고 봐야 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관찰자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이 얘는 명료하게 나눠지질 않아. 알았지? 만약에 그 권 씨가 주인공이라 문제 해결자가 권 씨라고 본다면 그때는 관찰자가 맞아.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나도 분명히 오 선생도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렇게 본다면 주인공 시점이야. 근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아마 관찰자라고 할 것 같아,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수업할 때 잘 들어, 학교에서. 어느 쪽인지. 새빵설 전전하다가 한 도시주택가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세를 놓는다. 세를 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 40평인데 집값을 다 마련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일부가 부족한 거야. 일부를 갖다 세로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놓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네는 가장 그 양심적인 집주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 방에 권 씨네 네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경찰은 나에게 정부 정치 항의하다 소유의 주동자를
몰려 전과자가 된 권씨의 동체를 살피라는 부탁을 하는 이것도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내가 여기서 권씨가 전과자가 된 이유는 아까 얘기를 했어. 아까 이제 그 성남 시민의 소유에 참여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성남 시민들과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야, 너네는 서울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잖아. 난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너네랑 똑같아? 너네가 시위인데 내가 왜 나가야 돼?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여기서. 근데 마음속엔 그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모였던 5만 명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지만 자기는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출근하려고 가다가 맨 처음에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안 와. 택시 타고 가다가 시위대에 잡히게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그래서 전과자가 됐고 옛날에는 전과자가 되면은 모든 전과자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과자들 같은 경우 경찰 집집마다 좀 감시했어. 이 선생이 그 감시자야. 이 선생이 아니라 그 이순경. 여기서 경찰이 감시의 주체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권씨의 동체를 살피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야. 지금은 이러면은 인권 침해라고 해서 난리나. 근데 이 당시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감시자가 돼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거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일단 권씨는 여러 켤레의 구두를 늘 애지중지하면서도 전과자는 낙인 때문에 변변한 직업도 없이 생활고시 달리는 도시빈민으로 살고 있다. 권씨가 여기서 다시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있잖아. 권씨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얘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은 경찰이 그 직장에 와서 상사한테 물어봐. 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은 잘하고 있어를 물어봐. 그럼 권씨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항상 경찰 감시가 따라다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어떤 그 사장이 경찰이 와서 그 사람한테 묻는데 그 사람을 쓰겠니? 못 써. 그 권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막노동밖에 없는 거야. 근데 권씨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대학도 나왔고 번듯한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막노동을 하면서도 막노동이 노가다 흔히 말하는 그걸 하면서도 구두는 반짝반짝거리게 씻어서 가. 구두. 그래서 여기서 구두가 권씨의 자존심이 되는 거야. 얘는 막노동을 하면서도 구두는 반짝반짝하게 권씨한테 구두가 딱 10개, 10켤레가 있어. 소영아, 구두가 10켤레. 그럼 10켤레 구두를 주말에 되면 깨끗하게 쫙 닦거나 일반 구두가 아니라 엄청 값비싼 구두를 쫙 닦거나 그래서 요일별로 그걸 한 켤레씩 신는 거야. 3켤레는 여유가 되겠지. 그래서 구두를 신는다는 거는 권씨가 지금은 막노동꾼을 하지만 내가 언젠간 이걸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권씨의 꿈이기도 하고 권씨의 자존심이기도 한 거야, 구두가. 그만큼 구두를 아끼는 거지, 여기서. 어쨌든 얘는 그 도시빈민으로 살고 있어. 얼마 뒤에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씨의 아내는 진통이 길어지며 한밤중에 병원을 옮겨지고 다음날 오후에 권씨가 나를 찾아온다까지 아까 얘기했을 때 권씨한테 내가 물어봐. 아이를 갖다가 낳을 거냐고. 병원에 왜 안 가냐고. 근데 권씨는 거기서 이야기를 해. 어차피 첫째, 둘째도 집에서 잘 나왔으니까 얘도 집에서 잘 나올 거라고 권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소영아 권씨가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 첫째, 둘째를 잘 나왔기 때문일까? 그럼 뭐 때문이겠어? 권씨는 뭐가 없는 거야? 병원비가 없는 거야.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는 걸 알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집에서 저녁 때까지 견디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권씨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실려간 거야. 그 다음날에 그날 저녁에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야, 여기서.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목을 탯줄로 감고 있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탯줄로 감고 있고 거꾸로 있어. 아이가 거꾸로 있었나 그럴 거야 아마. 아이가 거꾸로 돌아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비가 없다. 근데 병원 의사 선생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의사 선생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여기서. 먼저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고 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어쩔 수 없이 오 선생을 찾아가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서빈 이해됐어? 그러면서 앞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건 권씨의 다짐이잖아. 권씨의 다짐. 권씨의 다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나가 현실을 깨닫게 된 거야.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또 앞에서 되게 말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 말 속에선 내가
권 씨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나? 여기서 착한 이웃과 계산적 이웃이 오 선생의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서 그 전까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내가 그 10만 원이면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될까? 당장 없는데 그 생각을 오 씨는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에서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현실을 갖다 깨닫게 된 거야. 무슨 까다름이냐? 아, 권 씨한테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오히려 돈을 갖다 빌려주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소영아,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냐? 다시 얘기해 줄게. 자, 그전에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오 선생은 착한 이웃과 계산적 이웃이 오 선생 내부에서 싸우고 있었어.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자기한테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마련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권 씨가 이 말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말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딱 듣는 순간 오 선생이 현실을 딱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내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지금 현실로 따지잖아. 지금으로 따지잖아. 지금. 소영아.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오 선생은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고 여기서 권 씨는 오 선생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야, 집주인한테 가서 수술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말이 안 돼.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그럴 거야. 은행 가서 대출 받으세요 그럴 거야. 지금은 그럴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대출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결국은 오 선생한테까지 오게 된 거고 권 씨의 다짐인데 이 말이 오 선생한테 뭘 인식하게 만들었다? 오 선생에게 현실을 오히려 인식하게 만들어줬다. 아, 돈을 뜯길 수도 있구나. 갈등하다 급격하게 어느 쪽으로다가 기울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 반드시 갚는 조건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비유적인 표현 통해서 권 씨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써놔. 소영이 하나라도 써. 비유적 표현이다. 여기서 권 씨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일꾼했다. 여기서 얘가 계산이 나온 거야. 여기서 계산.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앞에 한 말이야.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란 사실을 생각도 못할 뻔했다. 밑줄. 이게 이제 계산적인 자아가 깨어나는 부분이야. 계산적인 자아가. 여기서. 생각도 못할 뻔했다가 계산적인 자아가 깨어나는 부분이야.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려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을 가지고 어느 겨울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른 동정을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밑줄. 책임이 따른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밑줄. 이게 이제 얘가 어느 쪽으로 완전 돌아선 거지? 이기적인 걸로 돌아선 거야. 계산적인 걸로 여기서.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역시 밑줄.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히 계산적으로 돌아섰어. 여기서. 자, 내용 과정 이해됐니? 여기서? 그리고 아까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거 학교에서 1인칭 관찰자로 배울 거야. 그런데 오 선생한테도 해결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해됐어? 여기서? 요거가 이해됐니?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거야. 여기 결국은 얘는 이쪽으로 돌아선 거야. 여기선. 이기적인 걸로.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권 선생을 무난하게 고난하는 것만 남았어. 이미 돌아섰으니까 이제. 그래서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백감다. 지금 내 형편이 헌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 다시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명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증을 설 테니까 의사 선생한테 가서 먼저 사정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가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란다는 얘기는 원장이 양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수술해 주길 바라는 건 늦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비를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이 말은 수술을 갖다 이미 거절당했다는 얘기야. 거기서.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이라는 건지 거기서 얼굴에 진땀이 있지. 진땀은 이거는 권 씨의 초조함이야. 권 씨의 초조함.
지금 권 씨는 그 돈이 반드시 필요해. 권 씨의 초조함이야 여기서. 그런데 이것 대신 오른발과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만 들려. 여기 바지가랑 얘 구두 닦는 거야. 이게 구두 닦는 거. 구두 닦기야 그게. 구두 닦기. 구두 닦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권 씨가 자기의 자존심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자존심.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이야. 알았지? 구두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여기서 구두 닦는 게 왜 권 씨의 자존심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근데 권 씨는 대학 나왔는데 이미 망했단 말이야. 권 씨가 자기 자신을 사회에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구두밖에 없어. 10컬레의 구두야. 그래서 그 구두는 반짝반짝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권 씨는 막노동을 하면서도 막노동이랑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일하면서도 구두만은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일했어. 계속.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여기서. 이해되나?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자면 깬 어린아이가 둠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고 무슨 말을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래 돌아서서 휘저휘저 걷기 시작했다. 나는 대신 그 입에서 끈적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이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야. 오 선생이 차라리 나를 갖다가 비난해 주었으면 오 선생이 권 씨가 나를 비난해 주면 차라리 내 양심이 좀 더 나아질 텐데 여기서 내 양심의 소리야.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나라고 내 입에 탁 들려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 나를 똑바로 눌러봤을 때 그처럼 흠쩍 놀랐을 것이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게 권 씨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패러디한 영화가 있었지?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패러디한 영화 뭐였어? 김혜수 드라마야. 김혜수가 이 말을 했지. 되게 유명한 말인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못 들어봤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영화 타짜에 나와서 이걸 패러디해서 얘기를 한 거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권 씨가 말하고 있는 자기 자존심이야. 이 말 자체가. 얘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어. 산에 곱팽이를 돌아 그의 그림. 곱팽이라는 건 산굽이야. 이렇게 산이 있다면 이렇게 모퉁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야. 여기서 그의 모습이 밝아보는 황토의 언덕 저쪽을 사라진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양심의 소리지 여기서. 돌팔미를 말고 뒤집힌 3년째로 달려들어 아귀하게 참외와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나체 네모.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여기 나체라는 말이야. 나체라는 말. 여기서.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서 3년차가 뒤집어지고 그랬던 게 권씨가 시위 참여해서 본 모습이야. 여기서 나체라는 말은 그거야. 감출 것 없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나체야.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직면이 여기서 말하는 나체야. 그럼 내면에 대한 직면이 뭐냐? 여기서 오 선생은 권 씨를 거절해서 보냈어. 그지? 오 선생 권 씨를 거절해서 보냈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서 권 선생 입장에서 본다면 권 선생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 그 순간에 자기는 뭐 하고 있었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계산하고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권 씨가 돌아가는 순간에 본 것이 자기 내면의 모습이야. 자기 내면의 모습. 내가 생명보다도 결국은 돈을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 걸 본 거야. 이해되니? 그게 여기서 뭐라고? 나체야, 나체. 발가벗은 모습을 봤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런 인식을 계기로 해서 나의 생각이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번엔 다시. 내 내부에서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는 거야. 뭐로 나타나냐? 밑에 보면 그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으면 퍼뜩게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다. 밑줄쳐 전셋돈. 전셋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여기서 10만 원의 돈을 받았잖아. 전세금으로. 그건 내가 나중에 권 씨한테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나가게 되면 돌려줄 돈이잖아. 맞지? 그 돈을 먼저 수술비로 쓰더라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권 씨한테 권 씨가 나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보증금 낸 걸 갖다가 안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20만 원이 아니라 아마 10만 원이 맞을 거야. 10만 원.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아, 맞다. 권 씨가 전세 보증금 맡긴 게 있었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모르겠다. 너네 학교 선생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요. 이 빚이란 거는 권 씨가 진 게 아니라 내가 권 씨한테 갚아야 될 빚이야. 내가 왜 권 씨가 전세 보증금을 낸 거니까 누가 누구한테 갚아야 할 빚이라고? 나가 권 씨한테 갚아야 될 빚이야. 나중에 집 나간다면 권 씨한테 뭐 해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술비로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좀 더 일찍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했는지가 아니라 못했는지겠지, 여기서. 그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빠진 거지, 하나가. 야, 지난번에 할 때도 그 여기 이상한 거 되게 많지 않았냐? 못했는지 그게 맞지, 여기서. 잘못 읽었나? 맞지? 자, 원산분과의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우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를 주머니에 닥친 데로 떨어 간신히 말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금태의 마비츠 안경 이게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은 수술을 갖다가 그냥 해줘도 전혀 자기 생계에 지장이 없어.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마비츠 안경. 그게 이제 의사가 가지는 물질적 부를 갖다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로 마취 주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치하고 아무런 충분히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을 따르는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 마련해 그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지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그 원장 입장에서는 권 씨를 비난하는 거야 여기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원장 입장에서 권 씨를 비난하는 거야 여기서. 그랬더니 다시 또 조롱하는 거야 밑에는 나가 의사 선택에서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야.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여러 질일 겁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이게 이제 의사 선생에 대한 조롱이야. 뭐를 갖다가 야 돈을 줄 때까지 안 꺼내는 의사도 있고 돈 받기 전에 꺼내는 의사도 있어. 너는 돈을 주기 전까지 아이를 살려주지 않잖아. 라는 조롱이 섞인 이야기야 이게. 의사가 아이를 꺼낸 방법이 여러 가지듯이. 란 말의 의미가 그거야.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을 들지 않길 바랐으니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에 상대방을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눈쳐버렸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서영아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의사 선생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어. 자, 서영 너 이거 읽어보고 왔냐? 지금 처음 읽는 거냐? 앞에서 읽었어? 서빈이는? 서빈이 근데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되나? 그러면 서빈이 여기서 오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의 항상 수업 들었을 때 내용에서 처음엔 이기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기적인데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용서해 줄 만한 거야? 서영이는? 어떤 거 같아?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여기는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여기서 권 선생이나 오 선생이나 모두 이런 인물들을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문제적 인물. 여기서 문제적 인물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독자에게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인물.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인물을 갖다가 문제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의문이고 무엇에 대한 성찰인가 했을 때 성찰의 대상은 나라는 어떤 인간, 이거 나는 독자야. 인간에 대한 성찰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게 만드는 인간을 문제적 인간이라 그래. 알았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춘향 같은 경우에도 문제적 인물이야. 춘향도 문제적 인물이 맞아. 왜냐면 춘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 얘는 기생이니까 엄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야. 그냥 신분에 맞춰 살면 될 거 아니야. 기생으로다가. 근데 그걸 갖다 자기 의지로 거부하려고 하는 거잖아. 시련이 있더라도. 여기서 오 선생하고 나 둘 다 마찬가지야. 오 선생하고 분명히 넣었는데. 오 선생하고 그 다음에 오 선생이 지금 나지 나. 오 선생 나하고 권씨. 둘 다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소심이나 양심이란 무엇인가 갈등하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 여기서, 그지? 그리고 권씨 같은 경우에 역시 똑같은 소시민의 모습이야. 근데 여기선 잘 부각되지 않지만 권씨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인 거지. 권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대 변화에 맞게 거기서 적당하게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몰락한 인물이거든. 그러면서 결국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기도 해. 그리고 권씨가 그 다음에 얘가 도둑이 되지.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거는 권씨가 도둑이라는 것은 여기 표현 속에 하나도 안 나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오 선생의 나의 추론이고 확신이야. 나의 추론이고 확신인 거지 권씨가 도둑이었단 말은 하나도 안 나와. 알았지? 서술전 오 선생의 추론이고 확신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밝혀져. 사실은 밝혀져. 여기서 밝혀지는 게 아니고 다음 작품에서 밝혀져. 이건 연작소설이야. 연작소설. 무슨 소설이라고? 연작소설이야. 연작소설이라는 거는 동일한 주인공이나 동일한 사건이 마치 영화 보면 시즌1, 시즌2 그런 게 있고 스핀이 있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시즌1, 시즌2, 시즌3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개가 연결된 연작소설인 거야. 여기서. 어서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이면 더 깨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양심적이란 얘기야.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드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 춤을 추었다. 만약 강도가 내 목등에 찌르게 되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을 위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북돋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채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어들고 밑줄. 얘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겠어? 초보지 초보. 초보야. 강도가 초보야. 양말바람을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드달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는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아들이야.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대자 그는 즐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이 엎드려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밑줄. 강도가 가진 인간적인 면이지? 강도가 가진 인간적인 면이 얘는 강도가 아니야. 권씨니까, 그지? 녀석이 도로 잠들기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배한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는 웃음을 꾹 참은 채 여기는 지금 나가 긴장감이 해소된 거야. 나가 터지는 웃음 나가 웃는 거거든.
도둑이 들었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돼. 왜냐면 그 도둑의 행동이 전혀 도둑스럽지 않기 때문에. 강도의 애교술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을 잠재울 때 이부자리에 떨어뜨린 식가를 집어들었다.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긁는 거 보니 당신 결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내가 되면 칼을 보러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 팔자를 낙커채가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목을 겨눴다니. 멱이란 건 목이야. 목을 겨눈 거야 여기서. 목이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멱이야. 내가 식칼을 그한테 돌려줬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려준 건 도둑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걔는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야 여기서. 걔는 난 못 죽일 거야. 그러니까 칼을 다 돌려준 거지 여기서.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나는 강도를 안주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밑줄 쳐.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겠어? 아이 수술비지. 아이 수술비야. 나는 이미 그 도둑이 누군지 알아.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갑자기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맞을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쳤을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운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러니까 그 권씨 같은 경우에도 양심적인 사람이야. 도둑이긴 하지만 양심적이야. 그래서 술을 마시고서 온 거야. 사실은 권씨가 이 집에 오기 전에 권씨가 잘 가는 술집이 있어. 이건 여기 안 나오는데 그 술집에 그 작부랑 같이 소주를 3병인가 4병인가 마시고 여기로 온 거야 여기서. 이 집을 나가서 권씨는 자살하러 가. 이 집을 나가서.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실은 권씨의 그 자존심을 갖다 찢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서. 그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가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 달리 내 방법이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 오히려 더 낭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누가 합니까? 당신은 모르는 사이 당신이 아끼는 당신은 어떠한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는지. 뭘 말하는 거겠어? 자기가 보증금을 대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권씨는 그 사실을 몰라. 개수장막 그따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여기서 구두를 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권씨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정말 권씨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선 다음 부주역에서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몸을 망라고 엉겁게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대. 밑줄 쳐봐. 문간방은 어디야? 권씨 방이지? 여기야.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이런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린 느낌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닫아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끌어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권씨지? 권씨는 여기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가던 술집에 가서 그 작부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성남에 본 남한산이 있어. 남한산성에 있는 산이 있어. 그 산으로 자살하러 가. 소주를 들고서. 더 이상 자기는 그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거지. 수면제를 모아서 산에 올라가서 수면제를 다 먹고 그 술집 작부랑 같이 동반 자살해. 근데 그 술집 작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옆에서 술 따라주고 그런 노래 불러주고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야. 그 여자도 그 권씨한테 자기 신세한탄을 냈고 권씨도 그 여자한테 신세한탄을 내서 둘이 그 점이 맞았던 거야.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자살을 해. 근데 그 마시고 나서 먹고 잤는데 그 술집 작부는 하루 만에 깨어나. 왜냐면 이제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이게 오바이트가 나와서 수면제를 토해버린 거야. 그 술집 작부는 깨어나서 먼저 내려가 버려. 권씨는 거기서 3일 후에 깨어나. 수면제를 아작나게 먹은 3일 후에 깨어나서는 멍하니 하늘을 보는 거지. 결국은 다시 돌아온 거지. 집으로다가. 나중에 그렇게 돼. 권씨는. 어쨌든 여기서는 권씨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이튿날까지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은 적은 어디에 또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다음날도 다음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이틀 동안 3일 동안이지? 3일 동안에 권 씨는 그때 이제 자살하러 간 거였어.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더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 여기서 말하는 내 방법이란 거는 그거야. 그 도둑으로 왔을 때 그한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방법, 그런 것들 있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기의 반성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해제. 나의 생각. 복면으로 드러난 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을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날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하려면 복면의 산을 끝까지 강도로 대화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을 찾아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목소리야. 현관에서 그의 글을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 들어가려는 글을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이것도 문제지. 문간방으로 그냥 들어가게 놔뒀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여기서. 글을 일깨워줬다는 얘기는 그가 권씨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이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것이었다. 구두고 유리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을 것이었다. 그러면 나도 안심해서 두었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나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야. 걔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건 내가 막았거든? 그때 내 생각은 왜 막았어? 권 씨가 그 도둑이란 걸 갖다 감추어주기 위해서 막은 거지 선한 의도였어. 근데 권 씨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막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려주는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거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뒤로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날에 내부를 둘러보기엔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땐 뭔 그대로 세간이랑 깔고도 없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문제를 찾아보자는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감나간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데 9켤레가 되는 구두 및 네모에 이게 바로 권 씨의 자존심.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10켤레 중에서 그럼 4번째를 신고 나갔다는 이야기. 먼지를 뒤집어 쓴 게 3켤레. 자, 그러면은 사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영아. 권 씨가 도둑질하러 들어온 날은 무슨 요일일까? 서인이 무슨 요일일 것 같아? 10켤레 중에서 3켤레가 먼지를 뒤집어 썼대. 그럼 월, 화, 수 3일이지?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이겠지? 목요일 날, 그지? 목요일 날.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아니구나. 한꺼번에 손질을 했구나. 좀 아까 취소. 10켤레 손질하는 게 아니라 7켤레 손질이네. 매일매일 바라신을 한 주일에 소용해 당해온 모양이었다. 추측이지. 잘 닦은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권씨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 돌아오긴 돌아와 한참 뒤에. 여기서 밑에 이 작품은 1910년대 산업화 도시흐름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현실의 부조리를 나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나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만은 아니야.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1970년대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는데 주인공인 권 씨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권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사지만 당국의 불합리한 조처에 좌절을 겪고 이해하는 시위에 휘말려 전과자가 된다. 그가 늘 반짝거리는 닦아낸 구두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상징하는데 강도 사건 이후 권 씨는 사라지고 9켤레 구두만 남게 된다. 한편 서술자인 나는 가난한 이웃들이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이건 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에 부담스러워 이런 내용은 없어. 여기서
전세로 입주한 권 씨에게 연민 어린 관심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외면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소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뒷부분은 맞아 여기서. 권 씨에게 여기서 밑에 보면은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왔어. 여기서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아웃결로 남은 구조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그렇긴 한데 실제 성남의 역사와 연결 지어 읽게 되면 이 소설이 얼마나 잘 쓴 소설인지,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나눠져서 보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을 것 같지만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본다면 철저하게 지워진 역사야. 국사책에도 잘 안 나오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 사건은 엄청나게 큰 거였거든 여기서. 근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리고 지워버린 사건 중에 하나야. 그걸 갖다가 아웃켈러의 구두라는 사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문학작품으로 소설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 거의 최초로. 그러면서 감추어졌던 광주 대단지 사건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표시가 됐던 작품이다. 알았지?